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때 맞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크게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도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좀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형수와는 맞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는데요. 그때마다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아주버님의 아내였습니다. 동서, 어제 내가 입었던 옷 벌써 세탁했어?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옷을 빨았어? 오늘 입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빨래통에 넣어두셨길래 세탁했죠. 오늘 입으실 거였으면 밖에 두셨어야죠. 아,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지. 내가 이거 자주 입는 거 알지 않아?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 형님은 성실하게 집안일을 해도 나에게 불만이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게으르다며 이야기를 하기 바빴어요. 그렇지만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형님은 집안일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었던 그릇조차 치우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그것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치웠어? 형님,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죠. 이건 저희 돌쟁이 아이도 크면 다 알아요. 동서,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어머님이 불쌍해서 걷어준 건데 집안일은 알아서 잘해야지. 근데 나보고 이것까지 다 치우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양심도 없네. 형님, 저희 돈 없어서 합가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모시려고 합가한 거라고요. 아니, 누가 합가하래? 어머님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야. 동서 너무 뻔뻔하다. 아무튼 앞으로 집안일 좀 잘해. 결혼 전 남편의 말로는 형님은 자신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이와는 다르게 마치 절친했던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을 빼앗은 사람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형님에게 못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동서, 너무 우리 시동생한테 무관심한 거 아니야? 서방님이 요즘 빼빼 마른 것 같네.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한다고 지금 대충 살림하는 거야? 형님, 남편이 어디가 말랐어요. 결혼하고 살쪘다면서 요즘 운동하던데요? 아니,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하지. 동서, 어머님 밥도 좀 신경 써. 어머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 가지 드셔야지. 그렇게 대충 밥상 차리면 금방 가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 어머님, 제가 삼시세끼 다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간식까지 드리는데 어떻게 더 챙겨드릴까요? 아니, 자주 챙겨드리라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라는 거지. 암튼 알았어. 형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이 밖에서 나돌고 사업을 한다면서 이리저리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 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정말 잘 되어서 한 달에도 직장인 월급의 몇 배만큼이나 벌어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의 콧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요즘 좀 힘들어? 아휴, 어머님한테 고기 좀 자주 사 먹이지 그랬어. 왜? 돈이 모자라? 말을 해야지.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니까. 우리 남편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좋더라고. 이게 다 나랑 결혼한 덕분이지. 네, 좋으시겠네요. 안 그래도 형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형님이 좀 집에 신경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유, 우리 집은 맏며느리 없으면 안 된다니까. 형님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잘난 척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형님의 태도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저 역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님은 맏며느리라서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말로는 결혼 이후 엄마에게 잘해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일이 요즘 잘 되는 모양이야. 왜? 형수님이 자랑하지? 아니, 형님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일이 잘 된다고. 그러면서 형님이 어머님 잘 챙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나.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 아니, 자기가 잘할 것이지. 왜 당신한테 그런데? 그래도 형님은 어머님한테 살갑게 잘하잖아. 잘하기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망정이지. 형수님은 엄마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 먹고 아픈 놈을 한번 들여다본 적도 없었지. 뭐 형수님만 그래? 형도 마찬가지지. 엄마가 그렇게 젊을 때 도와줬는데 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편의 말로는 형님 내외는 어머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머님과 합가를 하겠다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더욱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다 저희는 형님 부부의 행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자 형님은 더 관심을 받으려고 매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집안에 간섭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사실 자랑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명예퇴직으로 남편은 40대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취업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주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남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모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 탓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서방님 아직 우울하시대? 아니 좀 쉬면 어때서 그래? 동서가 서방님한테 막 뭐라 한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저도 남편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달래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다고? 아니 4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동서가 엄청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고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 의지도 아니었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일 그만두면 속 시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울증이 걸리다니 옆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닌 이상? 형님, 제 탓이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동서 탓이라고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동서, 요즘 좀 예민하다.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아파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다 자격지심이야. 마음이 좀 넉넉해야 하는 일들이 잘 되지. 그런 못된 심보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일도 안 된다고. 형님, 정 걱정되시면 형님이 어머님 모시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셔? 우리 남편 일 도와주는 것도 바쁜데. 형님은 마치 시모와 남편이 잘 되지 않은 일이 나의 탓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따질 때마다 그냥 해본 말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에 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시모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으로 인해 기운이 없으셨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남편은 그 이후로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장례식 날, 첫째 날의 시숙은 잠시 왔다 갔을 뿐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문객을 받는 날에도 시숙의 모습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형님, 아주버님 언제 오세요?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보셔야죠. 동서, 아니 마지막 장례할 때만 오면 되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바쁜 사람 이것 때문에 오라가라 해야 되겠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무슨 이런 일로 계속 오라고 해? 형님, 그래도 아주버님 어머님인데 끝까지 함께 해야죠. 아유, 동서. 사업도 안 해보고서 무슨 말을 해?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여기 장례하는 비용도 우리가 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니면 여기서 장례나 제대로 치렀겠냐고. 형님은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는 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형님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의 장례식 날에도 형님과 싸울 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꾹 참게 되었죠.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 시숙은 마지막 어머님이 화장을 하시는 시간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형의 그런 모습에 더더욱 서운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떠나고 난 후로 남편은 심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죠. 아침 일찍 요구르트 배달 일을 시작했고 그 후에는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요구르트 배달 일은 처음에는 너무 고단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른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어서 좋았죠. 요구르트 배달을 마치고 나서도 다른 낫일을 하고 저녁에는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형님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다면 이해라도 했을 테지만 아주버님 내에는 매년 해외로 여행도 떠나고 외제차로 수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지인을 위해서 투자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가족이라 생각했던 것은 우리뿐이었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어느 날 요구르트 배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요구르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침에 혹시 요구르트 배달 가능한가요? 아, 제트 기업이요?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네, 작은 요구르트로 30개씩 매일 아니면 격일로 배달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으로 배달을 해드려야 할까요? 아, 아닙니다. 아침에 문 앞에 두시면 출근하는 직원이 가지고 갈 거예요. 제트기업은 아주버님이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덩달아 지점의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죠. 그곳에서 요구르트 주문이 들어오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달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어차피 아침에 문 앞에만 두고 가면 된다고 하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첫 배달날 저는 아주버님의 회사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누군가 회사에 있는 듯 했어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하니 갑자기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있었던 것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 아, 며칠 전에 배달 의뢰가 들어와서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했어요. 아, 참나.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려고 온 거야? 네?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배달 의뢰가 온 거라 저도 그냥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직원들 다 동서가 내 동서인 거 아는데 일부러 온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동서네가 이렇게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 알면 다들 뒤에서 뭐라고 할 거야. 아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형님. 그냥 이거 두고 갈게요. 다들 출근하는 시간대에 잘 맞춰서 왔네.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 이만 갈게요. 아니, 앞으로 오지 마. 요구르트 배달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고. 알아들어? 형님, 저희한테 의뢰온 걸 저희는 거절할 수 없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거부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아유, 당장 여기서 꺼지고 다신 여기 오지 마. 형님은 문 앞에 서 있는 저에게 구두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형님의 모습에 왜 저렇게까지 할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화가 너무나 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다급하게 저를 내쫓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와 놀라운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요구르트 안 받는데 갑자기 놓고 가서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일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이른 아침부터 소란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주버님과 함께 오신 분은 아주버님의 지사 회장이었던 자회사 대표였습니다. 형님과 큰 소리를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아주버님은 당황한 얼굴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던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의 팔을 잡은 채 저에게 서둘러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7살 때 미아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럼 그때 있었던 곳이 희망 보육원인가요? 네, 맞아요. 아이고, 저 기억 안 나나요? 미정이라고 제 딸인데. 미정이요?
그때 그 미정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집에 미정이랑 같이 찾아오셨죠? 이렇게 만나네요. 그건 그렇게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는데. 회장님은 저의 손을 잡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8살 때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거든요. 7살 때 사고로 인해서 미아가 되었던 저는 부모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보육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생활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들어왔지만 쉽게 친해질 수는 없었어요. 여러 친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바로 미정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보육원에 들어온 이후로 선생님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나는 사실 왜 여기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내가 기억을 찾으면 엄마 아빠한테로 갈 수 있대. 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왜? 엄마 아빠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난 그곳이 너무 끔찍했어. 너 엄마 아빠 기억이 나? 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난 거기서 미움받았어. 내가 뭐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되지 않았거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을 거야. 그냥 여기서 새로운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나를 너무 미워해. 미정이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원하셨는지 미정이에게 매우 냉정하게 대하셨고 여자라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울기만 하셨다고 해요. 거기다가 엄마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도 외면할 뿐 제대로 할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가족에게서 더 이상 자신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한 미정이는 그대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입양이 되기만을 기다리게 된 것이라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정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미정이의 마음이 반대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입양을 가기 전 저는 미정이에게 마지막으로 친부모를 만나러 가자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음날 입양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저는 미정이와 친부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육원으로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작게 주었던 돈들을 모아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버스를 물어물어 알아보고 타고 나서 의심한 사람들에게는 할머니 댁으로 향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미정이가 기억하는 동네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동네에서 미정이의 부모님 이름으로 수소문을 내서 집을 찾았고 결국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미정이는 제게 고맙다는 증표로 금팔찌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렇게 미정이의 집을 찾아가게 된 저는 그대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 저는 한 난임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고 그때의 일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정이의 아버지가 아주버님의 회사 대표였던 것이죠.
아유, 그때 미정이가 오고 나서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미정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고 나서 정신을 차렸죠. 아, 그러셨군요. 미정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저도 그날 이후로 까마득히 잊어버렸네요. 아, 그럼요. 미정이는 그날 이후로 정말 잘 지내서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시기라 저 대신 미정이가 이 일을 맡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사실 죽기 전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 미정이도 보고 싶네요. 미정인 사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자꾸만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미정이 다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회장님, 말씀 낮추세요. 저는 그냥 미정이가 좋은 가족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미정이가 다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했던 일이었지만 결국 그 가족에게는 잃어버렸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일이 된 것입니다. 미정이 역시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 마음에 집을 나가버렸고 무서운 마음에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 제가 가족을 찾아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저는 미정이와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어릴 적이랑 똑같이 컸어. 너무 반갑다. 아버지가 너가 차고 있던 팔찌 보고 알아보셨대. 미정아, 너도 진짜 그대로다. 벌써 40년이나 지났어.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라니 너무 놀랍네. 난 종종 그 팔찌 차고 다녔지. 넌 어떻게 지냈어? 정말 세월 빠르다. 우리 그때 진짜 어렸는데 너 덕분에 나 다시 가족을 만났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그날 이후로 입양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 너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입양 간 가족들은 연락도 안 되고 너는 이름도 바꿔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 나 입양 가서 그 집안 성씨랑 이름으로 다 바꿨어. 그래서 더 못 찾았을 거야. 잘 지냈다니 너무 다행이다. 나 사실 그때 은혜 갚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 솔직히 나는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너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서 슬퍼했잖아. 그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나를 신경 써주고 잘해주었던 것도 너뿐이었고 언젠가는 만나면 내가 그 은혜 보답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대표 자리까지 앉게 되었어. 어머, 진짜 축하해. 잘됐다. 너무 잘됐어. 그렇지? 이거 다 네 덕분이야. 어떤 것이든 말만 한다면 다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에이, 무슨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래. 그냥 그땐 내 친구니까 가족을 찾아준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 겨우 7,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소중하게 모아둔 돈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 쓴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마 마지막으로 했던 선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은혜 갚아줘야지. 뭐든 이야기해봐. 아참,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그날 회사에 갔을 때 무슨 일 있었다며? 거기 대표랑 아는 사이야? 아, 사실 거기 대표 우리 아주버님이야. 요구르트 배달하러 갔는데 잠깐 일이 있었어. 아, 아빠 말로는 좀 소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싸운 거야? 싸우기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가족인데 요구르트 배달을 간다는 게 좀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 미정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이가 저에게 한 제안은 바로 아주버님이 있던 자리에 대표직을 저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점 대표이긴 했지만 그 이후 지부장 자리가 있었어요. 지부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공석이 된 상황이었죠. 이번에 회장님이 직접 아주버님 업체로 향하게 되었던 건 역시 아주버님에게 지부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였지만 저를 만나게 되면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다툼을 듣고 난 후에는 저를 위해서 그 지부장 자리를 저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거절을 했지만 계속된 권유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한편으로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부장 자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처음 지점을 돌게 되었던 날, 저를 본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왜 여기에? 동서가 여기에 어떻게 왔어? 동서라니요? 저는 지부장 김승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부장이라니?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여기가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기 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공적으로만 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사적인 관계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죠. 속으로는 너무나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인사 후에 갑자기 메시지로 잠시 보자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동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부장이라니. 지금 이게 말이나 돼? 여기서 일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기나 해? 뭐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직원도 아닌 형님이 여기에 자꾸 오는 건 말이 되는 거고요? 형님은 여기 직원도 아닌데 매번 출근을 하시고는 직원들 부려먹지 않으셨나요? 그런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형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아니, 내가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 그리고 지부장 자리는 원래 우리 남편이 될 거였는데 어떻게 동서가 될 수 있어? 그건 알 필요 없지 않나요? 조사를 해보니 아주버님 그동안 뒷돈을 여러 번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다 증거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뭐? 뒷돈이라고? 우리 남편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직원이 아니신 분이랑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용건 없이 여기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는 형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저는 시숙의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시숙은 지부장의 자리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업체에 뒷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한 후에 시숙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치부를 좀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주버님, 사건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거기다가 아직 지부장이 된 것도 아닌데
업체 측에서 이런 뒷돈을 받았으면 이후에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지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재수 씨가 지부장이 되면서 모든 일이 다 꼬였다고. 아주버님, 이건 제 탓이 아니고 아주버님이 더럽게 일한 탓 아닌가요? 뭐? 더럽게 일해? 사업 운영 한 번도 안 해본 주제에? 아는 사람 덕 봐서 지부장 되어놓고서는 그딴 말을 짓거려? 네,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제가 운영하는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가 낙하산으로 지부장이 되었다는 점에 분노했고, 다른 지점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 직위를 끌어내리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부장이 된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신제품 출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여론들이 많았지만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끝에 결국 매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점의 대표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여러 일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과를 해 왔습니다. 동서,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하면 안 될까? 지금 우리도 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 글쎄요. 그때 제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신 건 아주버님 아니신가요? 거기다가 형님도 그 얘기에 동조했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잘못 생각을 했어. 낙하산이라고 생각해서 잘 운영을 못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만두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동안 저한테 해왔던 게 있으니 그랬던 거겠죠. 동서,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남편 좀 다시 복귀시켜줘. 저는 그럴 권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표 자리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니 정 원하시면 직원으로 다시 취업하세요. 형님의 사과를 들으니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외면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당장 아이들이 먹을 밥값도 없어서 쩔쩔매던 그 시기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으로 저는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독한 마음을 먹고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고, 업계에서는 전국에서도 판매율이 높은 지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숙과 형님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선의가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